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소비에 있어서 그러한데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다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그걸 원하게 됩니다. 고가의 가방, 유행하는 패딩,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까지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 속에서 갖고 싶어지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집단 속에 있을 때 부러움을 욕망으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의미 없이 통장이 비워져 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나 허황된 소비였다는 걸 후회하면서도 사람은 같은 오판을 반복합니다. 내가 진정 좋아해서 갖고자 하는 것인지 분위기에 휩쓸려 그걸 원하게 된 것인지 당장의 구매를 미루고 시간을 갖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됐을 때도 여전히 그게 간절하다면 그건 아마도 진짜로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욕망은 결국 남의 시선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9시 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엄청 덥다고 하죠. 서울의 오늘 최고 기온이 37도. 이게 지금 7월 초인데 7월 10일이면 현재까지는 7월 초 아닙니까? 아직 복날도 안 왔는데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잘 좀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는 외래어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한 글자.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중에서 40% 이상이 이 방식으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는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지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거래가 이것에 해당됐다고 하는데요. 집을 살 때 그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죠. 일종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투자, 차액만 투자하는 이 개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서 정부가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DSR 강화, 또 전입신고 의무화 등의 규제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에도 이 DSR을 적용하는 추가 규제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행위, 그 투자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차이 혹은 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5225님 직거래 아니고요. 예, 무슨 투자입니다. 블록딜이라고 방금 누가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그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이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저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신 좋았죠?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올라서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다우 0.49, S&P 500 0.61, 나스닥 0.9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갓비디아, 킹비디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네.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 4조 달러. 5,500조입니다. 우리 증시 다 합쳐도 이거 안 되죠. 네. 우리 증시 다 합치면 그 절반 되네요. 그 절반. 네. 좀 슬프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어젯밤 이제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이거 언제 할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 의사록을 보니까 지난달 회의에서 2명의 참가자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그들은 다음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인하 범위를
목표 범위 인하를 검토하는 데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은 아무래도 그 FOMC 직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우먼 금융감독 부의장 이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마 연준이 내부 분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금리를 파월 얘기만 들으면 안 내릴 것 같은데 또 내부에서 분열이 나면서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향후에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 만다 시장에서 조금 약간 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의록 보면서 9월에는 금리를 내리겠구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월에 인하를 예상하는 확률 훨씬 더 맞아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사실 금리 내리면 유동성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 총 4조 달러라고 했는데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금리가 최소 3% 내려야 된다. 예? 3%. 거의 1%대로 내려야 된다 네네. 이제.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려요. 지금 연 2.5%로 동결했거든요. 네. 아마 지난번에 네. 이번에도 동결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금융권 가계대출 지난달 6조 5천억이었잖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시장 과열로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생각하면 아무래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에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면 그 다음에 뭔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면 뭐 낮추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아마 오늘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의 전문가 90% 이상이 동결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아마 한 10시 조금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상승 출발하죠? 네,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세가 됐고요. 보합 정도로? 네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분위기 좋다 보니까 네. 우리도 이제 상승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 진짜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코스피 경우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자, 그럼 3,100 이제 37, 3,140까지 가고 있고요. 제목 기사 나오는 제목 보시면 아마 네. 되게 놀랄 거예요. 5,000피 직행하나 막 이런 제목들 나오더라고요. 앞서갑니다. 항상 네, 오늘은 네. 앞서가요. 어제도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4,300억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번에 정말 우리 증시 간다, 국장 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면 외국인 기관 각각 외국인 특히나 이제 4,300억 정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사실 시장에 우리 관세 편지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건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이라는 소식에 그야말로 야 어디가 자사주 많이 들고 있어 라는 그런 명단이 쫙 돌기도 하면서 네. 이른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막 20% 이상씩 오른 기업들이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이들 종목으로 유입이 됐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 올랐으니까 외국인 반도체 중심으로 팔자 나타나면서 증시가 뭐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긴 했고요. 일단 이제 계속 우려했던 리스크가 사실 관세잖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겼달까요? 국내 증시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관세는 뭐 이제는 거의 그냥 내성이 생겼죠.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후속 개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여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 코스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비중 높은 회사 어디 있어라고 보니까 증권주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죠.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부국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자사주 비중 높은 증권주들 줄줄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구리에다가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자 구리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 올라야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좋은데 부진한 2분기 실적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거의 뭐 한 6만 500원
이 선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은 조금 어제 많이 올랐던 그 자사주 많이 있는 회사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네요. 또 우리 증시에서 5,000배 가기 위해서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이 불공정 행위를 좀 근절해야 하는데 이게 네. 잘 되지 않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해가지고 주가 조작 이제 뿌리를 뽑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했잖아요. 그 발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을 합니다.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 감독 업무가 쪼개져 있어요. 네. 요거를 통합을 해서 불공정 거래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는 보자면요. 일단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포착을 해요. 그럼 금감원과 금융위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좌 조회와 조사 권한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늦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일본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별도의 증권감독기관을 두고 있어서요. 우리와는 다르게 조금 더 발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동대응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금융위에만 있는 강제조사권 초동 단계부터 투입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게 그 조사에서 처벌까지 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6, 7개월로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감시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데 기존에는 계좌별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게 이 계좌 소유주를 파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의 그 계좌 소유주가 여러 개의 계좌 돌리면서 주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다음에 계좌를 연동해서 개인별로 아까는 계좌별이었잖아요. 이제는 개인별로 이상거래 여부를 감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 걸쳐서 불공정 거래 가담하는 사례 이거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도 한층 강력해집니다. 형사처벌 강화되고요. 벌금도 기존 부당이득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이거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이 정도로 강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자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정착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 투자들이 제일 뭔가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이 불법 공매도예요. 요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와 연계한 공매도에는 주문 금액의 전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는 적극적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그 상장사를 보자면요. 네. 사실 멀쩡한 회사가 아니에요. 재무 상태가 부실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번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장사 퇴출 심사가 3심제거든요. 근데 요거 2심제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증권부 기자 오래 출입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 맞아요. 취임 직후 첫 번째 국무회의의 첫 의제가 주가 조작 근절이었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한계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 상설 기간이 아닙니다. 1년 한시 조직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운영 성과 보고 상설화 여부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설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만약에 진짜 상설화 조직을 만들면 실효성 있게 좀 조직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SEC에서요.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담당하는 집행국이 있거든요. 여기 정규 직원이 1,400명입니다. 그런데 합동대응단 34명으로 시작해서 5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1,400명이라고 SEC 말씀드렸잖아요. 이 합동대응단 말고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 인력 모두 합쳐도요. 우리 현재 3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별도 조직 설립하고 인원도 좀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조작 근절하면서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정부가 적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많이 취재해본 사례를 보면은 적발 이후가 문제입니다. 정작 이제 재판 단계로 가면은 이분들은 이제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뭐 5, 6명 거의 10명 가까이 쓰고 1심, 2심, 3심 뭐 바꿔가면서 재판부에 연관된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빠져나올 구멍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걸 적발한 거래소 담당자는 또 바뀌고 금감원 담당자도 바뀌고 금융위 심지어 검찰 수사검찰 공판검사도 바뀌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 반대쪽에서는 수십억 쓰면서 변호인들이 방어해주고 이게 그래서 본 재판에 가면은요
결국엔 마지막에 집행유예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은 약간 뭐랄까 이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무슨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어떤 세력이 이번에 무슨 상장사를 또 건드렸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네. 그럼 과거에 주가 조작 가담했던 세력이면 다시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몇 번을 계속 나눠서 계속 그 세력을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판 끝에 무죄나죠. 무죄나 무혐의나 집행유예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발 이후가 더 문제다. 그쪽에 조금 더 정책에 초점을 두셔야겠다라는 거 한 말씀 올리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낸 돈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급전을 받을 수 있는 실버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중단합니까? 실버론 편성 예산이 380억이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상반기 이제 겨우 지났는데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 접수 중단했고요. 실버론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도입이 됐는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를 치를 경우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이런 용도로 연간 수령 금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입니다. 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좀 급한 경우잖아요. 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고요. 신청하고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의 호응이 큰데 올 상반기 실버론 대출이 한 350억 정도 벌써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신규 대출 접수가 중단된 건데 국민연금은 추가 예산 확보하겠다.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벌써 소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얼마나 급하면 국민연금 냈던 돈까지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릴까. 얼마나 급하면 플러스 그리고 남아있는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라는 없으니까. 거죠. 네. 아이고 참. 해서 일단 정부는 더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21일부터 지급이 되죠? 네. 정부가 카드사에 뭐 하나를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소비 쿠폰 사용처가 어디냐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이에요.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받으면 여기서 결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들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좀 낮춰줘라라고 카드사에 요구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계속 낮춰져 왔잖아요. 네네. 카드사는 뭐라고 하나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야 이미 그 현재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우리 거의 돈 못 벌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낮추지? 그럼 우리 역마진 난다. 그러면서 그 카드 관계자 말이 재밌었는데 카드사들은 이번 사업을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 사명감.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 쿠폰 보시면 떠올리는 게 사실 2020년에 지원됐던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카드 업계가 약 80억 원 손실을 봤다라고 해요. 새로 전산 개발하고 그다음 수수료도 그때 낮췄거든요. 현재 실제 받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신금융협회가요. 지금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지금 차관입니다.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직 면담 요청과 관련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사 있잖아요. 거기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간편결제가. 네, 우리만 갖고 그런다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요, 소상공인 업종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0.4에서 1.45% 수준인데 아마 정부가 명시적인 인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0.15에서 1.15예요. 요거까지 좀 낮춰달라라고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또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거고 또 나중에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 다 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좀 울상인데 이번에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좀 지켜볼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빅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아까 7073님이 레버리지 투자일까요? 라고 물음 주셨는데 비슷합니다. 그걸 특히 부동산, 주택에서는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그 방식, 한 글자 외래어를 껴서 이 투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정부가 이런 투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조용우 님이 이 투자로 첫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유유 이제 그 길이 또 막힌다라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네요. 손은재 님이 매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퀴즈 한번 도전하고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5667님이 퀴즈 할 때 항상 운전 중이라서 정답만 보냈는데 당첨이 안 돼서 오늘은 길겠습니다. 정답 이것 이렇게 커피 쿠폰 받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에 보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진행자가 이거 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시잖아요. 운전 중에 문자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피하는 게 있는데 해서 운전 아니실 때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그런 문자가 오면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살짝 팁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의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그거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께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미리미리 뭐든지 하면 좋은데 꼭 마감이 다가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게 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 또 일이 잘 돼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일단은 똑같은 24시간 아닙니까?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건데 항상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네. 실제로 직장인 중에 한 10명 중 약 8명-가량은 자기가 항상 바쁘다고 생각한다는 난 거예요. 항상 바쁘다. 그렇죠. 과거 취업 포털의 인크루트가 직장인 672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76%가 항상 바쁘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쁘냐 물어봤더니 43%는 처리할 업무가 많다고 답했고요. 나머지는 회사에 잡일이 많아서 상사가 업무를 나에게 밀어서 지나치게 잦은 회의 때문에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직장인들 바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상사였죠. 왜냐하면 상사가 일을 시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응답자 그 상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바쁜 업무 관리를 위해서 그럼 직장인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업무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네. 먼저 할 거를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밖에 뭐 스케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모를 한다던가 개인 업무는 이제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 가서 한다던가 아니면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받는다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바쁨이라는 것도 있대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본 설문 보면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내가 왜 바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쁜데 왜 바쁜지는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 중 64%는 자기가 왜 바쁜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며칠간 뒤돌아봤거든요. 사람들이 너 뭐 만나지 그럼 너 너무 바쁘지 밥도 못 먹어 막 이래서 제 친구가 어제 이제 연락을 해서 저녁에 약속을 잡자고 했는데 네. 어제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제도 바쁘고. 그래서 너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어젠가 그제 모 방송사 S모 방송사에 방송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준비한 거 빼고는 일정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그날 일정 딱 하나 있거나 없거나 이랬더라고요. 근데 예. 내가 왜 바쁠까 하니까 이 심리적으로 제가 약간 압박감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그런 쫓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제 하루 중 제일 바쁜 시간도 조사됐는데 오전 10시부터 11시가 21%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10시, 뭐 출근 직후 등이었는데 가장 그래도 덜 바쁜 시간이 점심시간 직전인 11시에서 12시가 5%였고요. 직후인 오후 1시에서 2시가 그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면 보통 점심시간 전에는 잘 회의를 안 잡거든요. 웬만하면. 그 직후에도 보통 양치를 해야 돼가지고 1시보단 1시 반 정도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2시나.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직장에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연락할 거면은 오전에 하거나
아니면 바로 점심 먹고 한 1시 10분 이후에 하는 게 제 경험칙상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락할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왠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점심 식사 이후에 연락하는 게 더 좋죠. 아하. 제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게 또 패턴이 또 다를 수는 그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 안 하고 미루다가 갑자기 후다닥 바빠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겪는 이야기인데요. 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미루게 되죠. 마감이 이제 다가오면 급하게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행동은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라,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하면 보통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 정도 주는데 한 달 정도 주면 처음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아이디어 교환이죠. 그래서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 되면은 한 3주 주면 그 다음에는 담당자 누구 할까 이러고 막상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을 때 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확 몰려서. 그렇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생활 한 20년 넘게 하면서 이거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또 신기한 게 마감 때 되면은 어떻게든 잘 돼요. 그러니까 마감 때 되면 보고서 작성도 되고 아니면 실행도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마감 때 되면 뭔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되긴 되는데 그 마감 되면 그러니까 여유를 주더라도 막판에 돼가지고 엄청 야근하고 막 새벽에 나서 보고서 고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역시 또 마감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직장인은 마감이란 걸 꼭 지켜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해야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사실상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죽는 자 사는 자 두 개밖에 없는데 살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쌓여있는 돌아가지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전호균 교수님은 오늘 이 역발상 경제 원고 언제 마감하셨어요? 어제 밤 10시. 어제. 그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마감이 최고의 영감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경작적으로 보면 제한된 자원 속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적게 들여야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네. 자원의 희소성이나 뭐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마감은 강력하긴 한데 이게 사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직장 생활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비공식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점 제 생각에 예. 분기 말이나 연말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가 실적 정산 기간인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는 12월 말에 평가를 발표했는데 요즘에 11월에 평가를 마무리하고. 끝내고 12월 초에 이제 임원 발표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기업도 12월에 인사가 많죠. 그러려면 개인 평가가 10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을 내가 1년을 자꾸 열심히 하잖아요. 봄에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큰 거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가 됐을 때는 봄에 있었던 일은 다 까먹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 임원도 이미 어제 점심 먹은 것도 잘 기억을 못하는 세상에 이미 몇 달 지난 거 사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 말로 갈수록 일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막판 직장인들 되면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그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일도 막 많이 하고 무슨 외부랑 협력 이런 MOU도 많이 하고 뭐 계약도 많이 하고 갑자기 MOU를 맺어요? 괜히 MOU를 많이 맺는 거는 뭐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는 실적이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제 임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EO 평가도 마찬가지고 직원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MOU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뭔가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난 내년에도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MOU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은 전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문을 집에서 아직도 구독을 신문 지면을 2개 정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연말 정도 되면 갑자기 뭐 각 회사의 CEO들이 뭔가 MOU를 했다는 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게 본인의 인센티브상 가장 좋고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있는 거죠. 양해각서 MOU를 맺을 때도 이게 회사에는 전략적이긴 한데 그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또 전략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마감이라는 걸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마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 설계나 업무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사실 마감을 선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가 뭐 CEO거나 예를 들어가 아니면 뭐 굉장히 고위급 임원이어가지고 본인이 마감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그냥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감 자체를 생산성의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이제 아마존의 두 판의 피자 규칙이라고 아시죠? 두 판의 피자 규칙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구성원들이 피자 두 판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인원만 팀원을 정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데 그래서 보통 5명에서 8명 이내라고 하는데 피자 2판이면 많이 먹는 사람 한 판도 먹는데 2판이면 2명 아닌가? 그럼 이제 전호경 교수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예. 한 판이면 보통 한 3명?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5명에서 최대 8명이 안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라는데 2판이면 한 2-3명에서 먹으면 딱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 규칙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람이 많으면은 팀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조직이 비대화되면은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불필요한 회의도 많아지고 뭐 승인 절차도 많아지고 뭐 계층도 생기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은 좀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마감이 더 딜레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마존 이런 법칙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오히려 약간 시각적으로 만든 시스템도 있죠. 도요타의 칸반 시스템이라고. 이제 칸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 카드처럼 네. 각 일정마다 카드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일정에서는 이걸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생산 관리, 이 자동차라는 게 관리 공정이 길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걸 말로 듣는 거랑 실제로 이런 표지판 같은 걸로 보는 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작업 흐름을 보면서 이 마감 시간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니까 지금 병목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약간 홀딩한 상태에서 멈춰 있어야 되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마감이 너의 책임이야 이런 거보다는 조금 시스템해서 관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 경험치에 월간 단위로 업무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간 단위로 받아요.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받으면 월요일 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이번 주 할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까지 뭘 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월화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뭘 하겠다 말은 했으니까. 금요일 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목되면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 같은 요즘에 수목이 바쁘고 금요일 날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 보면 보통 금요일 날 일찍 하는 이유가 금요일 날 이제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목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마감도 네. 이거를 개인이 네가 마감해 언제까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개인이 의지력이 강력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여러 가지 기업이란 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마감은 조금 더 시스템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잠시 후에 그 인지심리학 하시는 김태훈 교수님 오시지만 인지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방금 전호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딱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마지막까지 미루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급급하게 닥치는 일만 처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촘촘하고 이제 급박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이메일이나 이제 갑작스러운 회의 이런 거 처리가 바쁘잖아요. 그럼 사실 말 그대로 그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바쁜 거거든요. 그럼 장기적인 전략 업무나 창의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업무보다는 오늘 이번 주 업무 보고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PPT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미래 전략이 많이 흠이 날 수가 있는 거지. 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이 너무 막 긴급한 요구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하루하루 마감, 주간 마감은 퍼펙트하니까 보기 좋아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겉으로는 되게 바빠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편견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랙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슬랙. 이제 슬랙이라는 게 이제 조직이나 개인이 일부러 여유 자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일부러 확보하는 건데 우리말로 이제 여유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슬랙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이제 돌발 상황이나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인트 존슨의 어떤 병원에 수술실이 32개나 있었대요. 굉장히 크잖아요. 예. 병동도 아니고 수술실이 32개 있으면 굉장히 큰 건데 늘 만실에다가 응급 상황도 너무 많이 생겨서 막 수술 일정 막 꼬여가지고 의사들도 너무 불편하고 막 의사들 수술 들어갈 시간에 못 들어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초빙 자문관을 불러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다 필요 없고
32개 중에서 하나를 통으로 비워놔라. 수술방 하나를 항상 비워놔라. 그래서 아니 지금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이래서 근데 비워놨어요. 비웠더니 그 하나는 진짜 응급 환자가 왔을 때만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술실은 예정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건수도 5% 이상 늘고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이후에 수술도 45%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움이 단순한 여유나 휴식이 아니라 조직의 대응력, 창의성, 그 장기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또 그러면 이 슬랙이라고 하는 거 여유 혹은 여백을 조직 문화에 잘 도입한 기업도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구글인데요. 네. 구글의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쓰라는 20% 타임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들한테 주당 업무 시간의 20%는 너의 개인 프로젝트라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는데 써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랬더니 그 시간에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지메일, 구글어스 등 이런 걸 수많은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네. 연구진이 실리콘밸리 기업 직원 약 500명을 대상 조사했더니 업무량이 주당 50에서 5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창의적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었고 업무를 빡빡하게 하면 조직이 혁신도 안 되고 지금 오늘 이 업무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당장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해결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다음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 고민 직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도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하루 막다 보면 내일이 없는 기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틈을 둬야 된다. 맞습니다. 여유를 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바쁘게만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많은 걸 해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는데 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 봤더니 예. 고가품과 일반품의 선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광고가. 광고가 다르대요. 광고가 왜 다르냐면 그 고가품은 광고에 그 여백이 많다는 거예요. 상품명만 있고 근데 그 위에들은 엄청 여백이 없이 빡빡하게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수요일 날 오후는 시간을 비워놓고 어떤 그 회사 업무 이외에 어떤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네. 아니 개인도 너무 바쁘긴 하지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비우고 그 시간에 명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빼놓지 않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미리 여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릴 적에 그 미술학원 다닐 때 여백의 미 이런 거 배웠었는데 실제 살면서는 그냥 빽빽하게만 살아왔네요. 그렇죠. 그 여백의 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발상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개 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필리핀은 4월 발표 때보다 3%포인트 오른 20%, 스리랑카는 14%포인트 내려간 30%로 조정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50%의 폭탄 과세가 부과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정보통상협상단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방미 협의를 통해 파악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한 뒤 통상과 안보 현안을 연계한 협상 패키지와 전략을 준비해 미국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주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중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3052님이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는데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전화하시는 분이 무슨 광고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사용하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KBS 일라디오 만들어가지고 광고 여기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KBS 일라디오는 광고 나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44분 현재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7월 10일인데요. 올해 내내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7월 5일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이게 어떤 만화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괴담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그 여행을 취소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언이라는 게 막 널리 퍼지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관광 수익 감소, 피해를 봤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예언에 일희일비하게 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이런 예언 들으면 네. 좀 혹하지 않으세요? 학자로서 말고 인간으로서? 그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안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예언이라는 거에 혹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인간한테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예.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걸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거. 이걸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만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디 기대고 싶고. 네.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할 때 지쳐가고요. 그러면 그걸 덜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혹 하고 다가옵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게 만들고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혹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고민을 덜어준다. 네, 네.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준다. 그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렇죠.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네. 뭔가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네. 그런 거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예 그냥 믿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런 예언을 잘 믿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 불확실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그런 걸 회피하는 분들이 예언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특히 모호한 상황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네. 무언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주니까 예언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되게 높게 나와요. 아 다른 나라 사람보다요? 네. 이거 그 문화적으로 조사해 보는 그 매년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100점 만점에 한 80점대 후반 정도 나옵니다. 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불확실해하고 불안해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 외세 침략도 있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뭐 기상 갑자기 태풍 오고 이러면은 무언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또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예.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언가 확실한 미래가 있어야 돼요. 뭔가 되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불확실성. 그렇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불안감. 그래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네요.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언. 그런 이야기들이 짠 나타나면은 또 언론에서도 또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가장 유명한 그 예언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정말 네, 유행하지 네, 않습니까? 네. 특히 세기 말에 뭐 Y2K 뭐 난리가 난다. 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도 못 자고 막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세기 말에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예언이 특히 많이 들려오는 시기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그 세기말은 전환기죠. 예. 사실은 시간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인간은 디지털로 바꿔서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환기 혹은 역사적인 변곡점 이럴 때 사람들이 예언집을 자꾸 들춰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이 언제 나왔냐면 예. 유럽이 흑사병, 종교개혁, 내전 이런 걸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Y2K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온 사람 중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 살아본 사람은 살아있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예측을 못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사고랑 맞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전례 없이 불확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예언집 들춰본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있던 건데 네, 다시 한번 들춰보고 여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맞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핵폭탄 터졌을 때의 구름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네. 아, 세기말이라는 표현도 진짜 오랜만에 써봅니다. 25년, 26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박미영님이 그래서 연초에 토정비결 보러 다닌 사람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이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거를 조금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점성술이나 예. 무속도 예언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연말 연초에 네, 전환기에 네, 사람들은 또 그거를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으면 안정을 찾는 거고요. 그렇죠. 이맘때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 불확실성이 하나 또 해소된 게 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인하 기대감은 없었어요. 거의 채권 전문가 한 90% 이상이 이번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측 그대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요. 이건 제가 뭐 예언은 하진 않았습니다. 예상이죠, 예상. 네, 예상.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가끔 있거든요. 네. 성지순례 왔습니다. 아, 성지순례. 한 5년 전 유튜브 영상인데 그 밑에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전에 맞췄었네. 맞아요. 대단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최근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건 예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닙니다. 네. 반엄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엄 네, 반엄. 효과요. 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걸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기자님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한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아니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큰 역병이 해가 되는 도시를 치리라. 밤이 사라지고 죽음이 광범위하게 퍼지리라. 무서운데요? 왜 그러세요? 요게 예. 이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에 나온 거예요. 약간 좀 일부러 시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19 대유행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꾸 재해석을 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내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예언이 된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거야. 특히 인간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극혐하거든요. 예언적으로 발생한 아니, 우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네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냥 우연은 기억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뇌리에 그게 박히고 네. 거봐 왠지 기분이 안 좋았어. 거봐 왠지 예감이 안 좋았어. 그렇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 막 이러고 있고. 오늘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니, 정윤하님이 나쁜 사건은 적중률이 높은 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사건들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오래 네. 남기 네. 때문에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갖다 맞히는 것도 있고 막 갖다 끼워 맞추고. 네. 근데 이것도 예언을 너무 많이 믿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흥미 수준에서 보시는 거는 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믿으시면 첫 번째는 무력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정해놨어? 이거 음모론이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음모론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또 있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안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예언을 많이 믿는 분들은 강박적으로 자꾸 예언을 또 찾아다니십니다. 네. 그런 그 뭐 모임도 있고요. 예, 동호회도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예언에 또 지침서 같은 게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하세요. 뭐 부적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거기는 한번 빠지면 진짜 그쵸 끝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아까 예언을 잘 믿는 성향, 뭔가 불확실한 걸 회피하려는 성향이 네. 사이비 종교에도 그럼 조금 더 쉽게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유탁님이 예언이 맞을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겁이 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 굉장히 크게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겁난다는 것, 네.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 한켠에서는 그 예언을 믿고 있다는 거. 핵전쟁이 그렇죠. 일어나면 어떡하나. 네, 네. 그럼 구름꽃이 피어오른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피그말리온 효과도 네. 있고 내가 항상 희망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피그말리온 효과. 네. 네. 좋은 쪽으로는 괜찮습니까? 좋은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인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분명히 예언이 틀렸는데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다시 그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끝까지.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예지몽이 예.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 꿈은 이루어진다랑.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도 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심리학 이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조선시대에도 더웠겠죠? 그때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을 텐데 과연 우리 선조들은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선시대로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